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삼국지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나요? 복숭아밭에서 형제의 의를 맺는 도원결의의 낭만, 적벽강을 불태우는 화공의 스펙터클, 그리고 부채 하나로 바람을 부리는 제갈량의 신묘한 지략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 1800년 동안 삼국지를 영웅들의 무용담, 즉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시대로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 익숙한 이야기의 뒷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영웅들이 칼을 휘두르고 명분을 외칠 때 그들의 발밑에서 묵묵히, 그러나 아주 냉혹하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었던 진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입니다. 삼국지라는 거대한 드라마는 사실 밥그릇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절규에서 시작되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통제하고 분배하느냐는 시스템의 대결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일기토와 계략 뒤에 숨겨진 쌀가마니의 숫자와 동전의 무게가 결정했던 차가운 승패의 기록을 추적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난세를 평정하는 힘이 칼끝이 아니라 후방의 논밭과 대장간, 그리고 장부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후한 말기, 제국이 붕괴하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나라는 당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이 왜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황제의 무능이나 환관의 바로 같은 정치적 이유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경제 시스템의 총체적인 파산에 있었습니다. 제국을 지탱하던 경제의 기둥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는 자영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한 말기가 되면서 이 기둥이 뿌리째 뽑혀 나갑니다. 지방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호족 세력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거나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땅을 잃은 농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호족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 되거나 호족 집안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입장에서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소장농이나 노비는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호족에게 바치기 때문입니다. 호족들의 창고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넘쳐나는데 국가의 국고는 텅 비어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금은 들어오지 않는데 황실의 사치와 북방 유목민을 막기 위한 국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정부는 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화폐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오수전은 수백 년간 신뢰를 받아온 표준 화폐였습니다. 그러나 동탁을 비롯한 당대 권력자들은 당장의 돈이 급해지자 멀쩡한 오수전을 녹여서 구리 함량을 대폭 줄이고 잡초를 섞은 불량 화폐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상인들은 가치가 없는 동전을 거부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화폐가 신뢰를 잃자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고 쌀이나 비단을 직접 주고받는 물물교환 시대로 경제를 후퇴시켰습니다. 결국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수백만 명의 농민이 머리에 누런 띠를 두르고 봉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역사책에는 이를 반란이라고 기록하지만 경제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배고픔에 내몰린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자 파산한 제국에 보내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무너지고 군웅할 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소, 원술, 공손찬, 유표 같은 군벌들이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를 먹여 살릴 식량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군벌은 이 문제를 약탈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남의 지역을 쳐들어가 뺏어오거나 부자들을 협박해 군량을 뜯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탈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도망가고 농토가 황폐해지면 군벌 자신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난세의 흐름을 읽는 탁월한 경영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조조입니다. 조조는 남들이 칼을 갈 때 쟁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약탈자에서 생산자로 변신하는 혁신적인 시스템, 둔전제를 도입했습니다. 조조는 전쟁으로 주인을 잃고 버려진 황무지가 널려 있다는 점,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해 떠도는 유랑민이 넘쳐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 둘을 결합했습니다. 조조는 유랑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국가가 소유한 소와 농기구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확량의 50%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가혹한 착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법천지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 밥그릇을 보장해준다는 계약은 유랑민들에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이 둔전제는 조조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호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막대한 군량과 재정이 확보된 것입니다. 다른 군벌들이 식량 부족으로 전쟁을 멈추거나 병사들이 흩어질 때 조조의 군대는 배불리 먹으며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조조가 중원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진짜 힘은 천재적인 지략 이전에 바로 이 둔전제라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이 경제력의 격차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당시 북방의 최강자 원소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조를 압박했습니다. 병력 수로만 보면 조조가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원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군대를 먹일 보급 시스템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소는 수많은 수레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식량을 실어 날라야 했고, 이는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조조는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정면 승부 대신 원소군의 식량이 쌓여있는 보급 기지 오소를 급습하여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식량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원소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0만 대군은 순식간에 전의를 상실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도대전의 승리는 조조가 원소의 목을 베어서가 아니라 원소라는 거대 기업의 현금 흐름, 즉 보급선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제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천하는 위, 촉, 오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나라가 각자 처한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제 생존 전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조가 세운 위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나라는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독점한 압도적인 일강이었습니다. 위나라는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화북 평야를 차지했습니다. 이곳은 당시 중국 인구와 생산력의 70% 이상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삼국 통일 직전의 통계를 보면 위나라의 공식 집계 인구는 약 440만 명으로 총나라와 오나라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위나라는 이 풍부한 인구와 둔전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전쟁의 필수 자원인 철광산과 소금 산지를 장악하고 국가가 이를 독점 판매하는 전매제를 강력하게 실시했습니다. 철은 강력한 무기를, 소금은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의미했습니다. 위나라에게 전쟁은 버티기만 해도 이기는 체급이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반면 유비가 세운 총나라는 극한의 통제 경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나라는 험준한 산악지대인 익주에 자리 잡았습니다. 천혜의 요새였지만 인구는 위나라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적은 인구로 대국과 맞서려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짜내야 했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점령한 직후 발행한 직배고수라는 화폐는 총나라의 경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동전은 기존 동전과 무게는 비슷한데 액면가를 100배로 뻥튀기해서 발행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민간의 재산을 강제로 국고로 흡수하는 조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수탈이었지만 당장 군비가 급한 총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제갈량은 익주의 특산품인 비단을 국영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총나라의 비단은 품질이 좋아 위나라에서도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제갈량은 적국인 위나라의 비단을 팔아 번 돈으로 위나라의 말과 무기를 사들이는 고도의 무역 전략을 펼치며 부족한 경제력을 메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권의 오나라는 신흥개발과 호족연합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가졌습니다. 오나라가 자리 잡은 강남 지역은 당시만 해도 늪지가 많은 미개발지였습니다. 오나라는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을 받아들이고 산속에 살던 토착민들을 동원해 땅을 개척하며 국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바다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교역하며 경제적 다각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오나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 호족들의 힘이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오나라 정권은 손씨 가문과 지방 호족들의 연합체 성격이 강했습니다. 호족들은 자신들의 땅과 소작농을 사유재산처럼 여기며 국가의 간섭을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나라는 위나라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자원 동원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부유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왕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과 병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삼국지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제갈량의 북벌입니다. 우리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으며 그의 충성심과 비장미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냉정한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북벌은 물류 비용의 저주에 갇힌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도박이었습니다. 총나라 군대가 위나라의 심장부인 관중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진령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현대의 트럭이나 기차가 없던 시절, 식량 수송은 오로지 사람의 등이나 소가 끄는 수레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량을 나르는 수송 부대원들도 밥을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험한 산길을 오가다 보면 평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식량 10가마니를 전선으로 보내기 위해 출발하면 수송 부대가 왕복하는 동안 길에서 8가마니에서 9가마니를 먹어치우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갈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구유마라는 수송 도구를 발명하고 적진 근처에서 둔전을 시도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위나라는 굳이 나와서 싸워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마이는 철저하게 경제적 계산을 해 지구전을 펼쳤습니다. 위나라는 보급로가 짧고 평탄했기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문을 걸어 잠그고 기다리기만 하면 총나라 군대는 스스로의 보급난에 허덕이다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제갈량의 북벌이 실패한 것은 그의 지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산맥이라는 거대한 지리적 장벽과 총나라의 빈약한 경제력이 만들어낸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장, 통일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역시나 가장 가난했던 총나라였습니다. 제갈량 사후 총나라는 계속된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국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위나라가 대군을 일으켜 쳐들어왔을 때 총나라의 저항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위나라의 뒤를 이은 사마씨의 서진 정권은 조조가 구축해놓은 둔전제와 중앙집권적 경제 시스템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오나라를 향해 최후의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서진이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자본의 힘이었습니다. 서진은 오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양쯔강 상류에서 거대한 함대를 건조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강을 뒤덮은 배의 깃발이 하늘을 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함대를 만들고 수십만 대군을 먹일 군량을 조달하는 능력은 오직 중원의 거대한 경제력만이 가능케 한 것이었습니다. 오나라가 자랑하던 장강의 방어선도, 용맹한 수군도 이 압도적인 물량 공세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오나라의 호족 중심 경제는 서진의 총력전 체제를 감당할 내구력이 없었습니다. 서기 280년 오나라의 황제가 항복하며 삼국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최후의 승자는 가장 뛰어난 장수를 보유한 나라도 가장 도덕적인 명분을 가진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장 많은 인구,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통제했던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삼국지는 영웅들의 이야기인가? 네, 맞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지혜, 인간적인 고뇌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그 영웅들을 무대 위에서 춤추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경제였습니다. 조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둔전제라는 시스템을 통해 약탈 경제를 생산 경제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건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은 물류 비용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결국 난세를 평정하는 힘은 전장의 칼끝이 아니라 후방의 논밭과 대장간, 그리고 세금을 걷고 물자를 배분하는 국가의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1800년 전에 치열했던 쌀과 돈의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국가의 운명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는 기초 체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국지를 경제의 눈으로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밥그릇과 돈주머니가 써내려간 삼국지의 진짜 역사, 그 장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